미 연준이 현지 시간으로 16일부터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판결로 복귀한 리사 쿡 이사와 상원 인준을 받은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함께 참석합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와 파월 의장의 추가 인하 전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하며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 핵심 지표로 향후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두 번째 영국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영국 왕실의 이례적 초청 속에 양국은 100억 달러 규모의 기술, 원전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관세 협상과 경기 부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진앙에 이어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역시나 투자자들은 FOMC 회의 이후에 이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게 될지 또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협상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CNBC와 인터뷰에서 11월 발표 예정인 이 상호관세 이전에 추가 협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과의 협상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죠.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3,500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계속해서 좀 투심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전혜경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 7주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라는 댓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5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시에 반도체 투톱이 더욱더 이끌어주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제 장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1.24% 오른 3,449.62포인트에 마감하며 5거래 연속 기록을 이어갔고요. 지난 2일부터는 11거래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수 상승을 이끈 주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5% 넘게 급등하며 이달 들어 36% 가까이 올랐고 삼성전자도 7거래 연속 상승하며 월간 17%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두 종목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속에 이 외국인 매수세를 끌어냈습니다. 실제 미국 증시에서도 주요 반도체주가 강세를 이어가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거래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수와 달리 개별 종목은 부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이 570개를 넘으며 상승 종목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된 영향이었는데요. 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1조 7천 원 넘게 사들이며 7거래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고 이달 누적 순매수 규모는 6조 원을 넘겼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5천억 원가량의 순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국내 투자 열기도 고조됐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73조 원을 넘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국내 ETF와 공모펀드 순자산도 각각 240조 원, 8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한 주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자금이 국내 증시로 이동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을 재고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단순한 반짝 반등은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면 추가 유동성 유입도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16일 코스피는 이 외국인 매수세와 반도체 랠리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이 맞물리면서 3,440선을 돌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종 이익 개선 기대감이 당분간 상승세를 지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원이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서학 투자자들도 국내 증시로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상방으로 열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반도체 랠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비는 탄탄대로 금값은 천정부지라는 댓글입니다. 네, 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소매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이제 지수가 좀 좋은 흐름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금값 또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관련해서도 금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 8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증가해 7,3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0.2에서 0.3%를 크게 웃돈 결과였고 이 직전월 수치도 0.5%에서 0.6%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코어 소매 판매 역시 0.7% 늘어나며 이 소비의 견조함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소비 강세는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을 키우며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소비 확대가 물가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미 확실시 됐지만 인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몰렸습니다. 국제 금값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의 금 선물은 전일 대비 32.8달러 오른 온스당 3,682달러에서 마감했고요. 금 현물 가격은 장중 6,395달러까지 상승하며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외신들은 올해 금값 상승률이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최대치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금값은 연초 대비 39%나 급등하며 코로나19 금융위기 때보다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배경에는 미국 국제 실질 금리 하락과 달러와 약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안전자산 선호까지 더해지면서 금 수요가 폭발했고 실제 미국 금 ETF 순자산도 올해 43%나 급증하며 이 골드러시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곧 열릴 FOMC 회의에 쏠려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96%,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4%로 반영했습니다. 금리 인하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곤 있지만 그 속도와 향후 정책 방향이 여전히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16일 글로벌 시장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소비 지표가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여놨고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면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 지표가 그래도 잘 나오면서 소비에 대해서 견조함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안전 자산에도 좀 쏠리면서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두 가지 얼굴을 다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FOMC 회의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죠. 오늘 밤에 나올 예정입니다. 0.25% 낮출 것이다라고 예정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전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송금 수수료, XRP는 커피값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리플 XRP가 다시 글로벌 금융권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또 이런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규제가 명확해지면 은행들이 암호화폐 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XRP가 은행의 금 인프라 안에서도 좀 브릿지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XRP의 핵심 가치는 바로 국경 간 결제를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은 국제 송금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여러 중개은행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였습니다.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수십 달러에 달하고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반면 XRP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몇 초 만에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 송금 시장 규모는 매년 8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의 신흥국에서는 저렴하고 빠른 송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이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사회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XRP의 브릿지 자산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금 과정에서 미리 자금을 묶어둘 필요 없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 거래 투명성과 보안성도 블록체인으로 보장됩니다. 결국 앞으로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결제를 본격 채택할 수 있느냐는 규제 명확성이 얼마나 빠르게 정립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규제 환경이 뒷받침이 된다면 XRP는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XRP의 공급 구조도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 공급량 중에 80%가 1년 넘게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동면 상태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보통 단기적인 매매가 활발하게 마련인데 이 XRP의 경우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장기간 지갑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커뮤니티가 XRP의 미래, 특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수행할 역할을 강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처럼 공급이 사실상 묶여 있으면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 채택 확대라든가 규제 정책의 진전처럼 XRP 수요를 자극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가격은 제한된 공급 속에서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요가 늘어날수록 가격 상승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점은 XRP가 밈코인과 같이 유행에 의존하는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송금과 결제라는 구체적인 실용성을 가진 만큼 몇 초 만에 전 세계 대량 송금이 가능하고 이 비용 구조도 혁신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런 활용도가 장기 투자자들을 붙잡아두는 핵심 요인입니다. 결국 이렇게 높은 비중의 장기 보유는 XRP가 단순히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편입될 수 있는 자산이라는데 기대가 시장을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권 편입과 은행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이러한 신뢰를 가격 상승으로 뒷받침할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XRP가 지금 현재 공급량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동면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좀 신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규제 명확화뿐만이 아니라 금융에 대해서 인가가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경 앵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관련된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제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굉장히 핫했었죠. 그거 관련해서도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어제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지금 숨통이 좀 트인 요즘인데 하지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우려감이 많은 상황입니다. 25%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한미 협상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투자 조건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말 한국과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지금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가로 약속한 3,500억 달러의 이런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지금 양국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일본처럼 직접 투자를 많이 하라는 사실상 백지수표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는 5%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보증이나 대출, 출자 형식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계속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시한에 쫓겨서 잘못된 합의를 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어제부터 실제로 15% 관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협상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선 계속해서 높은 관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완성차 주가들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했고요. 그제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완성차 업체들 얼마나 큰 타격이 예상이 될까요? 네, 일단 수치를 살펴보면 그 충격이 더 와닿는 상황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는 한 달에 약 4,267억 원, 기아는 약 3,364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가 15%로 낮아졌다면 각각 1,700억 원 그리고 1,300억 원 이상 줄일 수 있었던 금액이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10조 원이 넘는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문제는 경쟁 구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일본은 150만 대, 한국은 143만 대를 수출하면서 나란히 2, 3위를 다퉜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은 관세 혜택을 받아서 가격 경쟁력을 다시 확보했고요. 한국은 오히려 10%포인트 더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나 하이브리드 차는 요즘 미국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물량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전부 25% 관세를 적용받다 보니까 팔면 팔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고요. 반대로 일본은 토요타와 혼다가 이미 미국에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에 더해서 관세 인하 효과까지 동시에 누리게 됐습니다. 네, 자동차 관세가 25%이다 보니까 팔면 팔수록 더 부담이 되는 구조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부품사까지도 큰 부담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네, 지금 부품사들이 느끼는 그런 압박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관세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구조상 가격을 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실제로 지난 8월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8.9%나 줄었습니다. 특히나 영세 부품업체에는 영업이익률이 3%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관세가 장기화가 된다면 이익률이 1% 밑으로 떨어져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최근에는 멕시코 변수도 새로 생겼는데요. 멕시코 정부가 한국처럼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에는 최대 50% 관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대멕시코 수출 1위 품목입니다. 기아 멕시코 공장도 부품을 국내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고유 관세가 붙게 된다면 생산 원가는 오르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 또 나아가 자동차 산업 전반에도 파급 효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한미 관세 협상이 길어지게 되면서 완성차 쪽으로는 지금 우려감이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 고민도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국익과 또 기업에 대해서 부담 사이에 어떤 균형이 맞춰지게 될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입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이스라엘군의 가자시티 지상전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다시 오르긴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방산주 흐름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5.58% 정도 오르면서 104만 1,000원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가였고요. 시가총액도 53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 직접적인 배경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때문이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서 지상전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방산주 전반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이 3.7%, LIG 넥스원이 9.4%, 풍산도 5.5% 정도 오르면서 업종 전체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전쟁이나 군사 충돌 우려가 커지면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이런 방산주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에는 곧바로 반영이 된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레드백 장갑차 등 이런 주력 무기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긴장이 커질수록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네, 글로벌 안보 위기,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면 좀 방산주들이 들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중장기적으로 시장 확대를 또 예상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향만 보더라도 지금 행보가 굉장히 발빠른 모습입니다. 먼저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사우디 리야드에 법인을 세웠습니다. 이 지역은 향후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폴란드와 합작 법인을 세웠습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에 들어가는 유도탄을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서인데요. 요즘 유럽이 자국 중심의 방산 블록화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직접 길을 뚫은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유럽 국가들로 좀 수출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깃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기술 협력입니다. 영국의 BAE 시스템즈와 손을 잡고 천무 유도탄에 항제밍 GPS를 장착하기로 했는데요. 이 항제밍은 전파 방해를 막아주는 기술인데 전쟁 상황에서 정밀 타격 능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미 나토 회원국에서 검증된 장비이기 때문에 나토 시장 진출에도 힘이 될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보에 굉장히 뚜렷한 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현지화 전략뿐만이 아니라 기술 협력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격적인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좀 결국에는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글로벌 신용 등급 추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네, 결국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돈줄이 필요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또 S&P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이 등급은 해외 채권 시장에서 일종의 자격증 역할을 합니다. 연기금이나 대형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을 고를 때 꼭 참고하는 기준이고요. 이 등급이 높으면 조달 금리가 내려갑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더 싸게 빌릴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수천억 원 규모의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길 만큼 사업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또 3조 원대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외 공장과 합작법인 설립에도 자금을 썼는데 이 앞으로는 사우디 합작법인 그리고 미국의 스마트 팩토리, 동유럽 프로젝트까지 진행해야 하는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추진하려면 결국에는 안정적인 해외 자금줄이 필요하고요. 글로벌 신용 등급을 확보하면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럽 그루먼 같은 세계적인 방산업체처럼 해외에서 자금을 훨씬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시도가 글로벌 시장 확장 속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중동 긴장 속에서 좀 단기 성장이 있었습니다.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중장기 성장 전략들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정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K 방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위상이 살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주 상반기에 좀 주도주로 자리했던 만큼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가 추이가 잘 흘러갈 수 있을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소식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월트 디즈니와 손을 잡고 새로운 만화 플랫폼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제 이 지분 투자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협력의 핵심은 바로 새로운 디지털 만화 플랫폼에 있습니다.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와 디즈니가 현지 시간 15일 조건부 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디즈니는 웹툰 엔터 지분 2%를 투자하고 플랫폼 개발과 운영은 네이버 웹툰이 맡게 됩니다.
지금 이 플랫폼에는 마블과 스타워즈, 픽사 등 디즈니가 가진 만화가 한데 모이게 됩니다. 작품 수만 3만 5천 편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플랫폼인데요. 시장 반응도 즉각 나타나게 됐습니다. 웹툰엔터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발표 당일 5% 이상 올랐고요. 장 마감 뒤 시간의 거래에서는 한때 90% 가까이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미스터블루나 와이랩,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웹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결국에 이번 협력이 한국 웹툰이 글로벌 콘텐츠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이렇게 주가에서도 반응한 걸 보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플랫폼, 기존의 디즈니 서비스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이 모두를 한 곳에 모은다는 겁니다. 사실 디즈니가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마블 언리미티드는 말 그대로 마블 작품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블뿐만 아니라 스타워즈, 디즈니 클래식, 픽사, 또 20세기 스튜디오 작품까지 한 플랫폼 안에서 즐길 수가 있는데요. 팬들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의 명작들을 한 번의 구독 서비스로 만날 수가 있는 거고요. 형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의 만화책처럼 넘겨보는 방식은 물론이고 네이버 웹툰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강점인 세로 스크롤 형식도 함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통 만화 독자와 웹툰 독자를 모두 아우르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한다면 미국과 유럽처럼 만화책 문화가 강한 시장과 또 한국과 일본처럼 웹툰에 익숙한 시장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네이버 웹툰이 직접 만든 오리지널 시리즈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디즈니 IP를 모으는 게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색깔도 유지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가 목표인 만큼 한국어나 일본어 같은 현지 언어 지원도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결국에 이번 플랫폼은 규모와 형식, 또 언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서비스와는 뚜렷하게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디즈니가 지금 운영해온 마블뿐만이 아니라 스타워즈, 픽사까지 여러 가지 작품들을 좀 한데 모았다라는 점에서 더 큰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이버 웹툰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진출에 대한 발판인데요. 디즈니는 전 세계에서 정말 강력한 팬덤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네이버 웹툰의 세로 스크롤 기술, 또 AI 추천 기능,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역량까지 더해진다면 독자들의 경험이 한층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글로벌 독자층 확대와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은 이미 광고와 IP 매출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협력으로 인해서 이런 성장 속도에 더 힘이 붙을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지난 2분기에는 광고 매출이 4,500만 달러, IP 매출이 2,800만 달러였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디즈니 IP가 추가가 된다면 성장률이 10% 이상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한 구독 수익을 넘어서서 광고와 라이선스, 부가 사업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징성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콘텐츠 공룡인 디즈니가 한국 기반 플랫폼을 파트너로 선택을 했다는 건 네이버 웹툰의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이제 지분 투자까지 이뤄진 협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파트너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사실 어제 장 마감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70%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 마감 때는 40%에 육박하는 상승률이 있었으니까요. 일정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새로운 디지털 만화 플랫폼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오게 될지까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 연준이 현지 시간으로 16일부터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판결로 복귀한 리사 쿡 이사와 상원 인준을 받은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함께 참석합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와 파월 의장의 추가 인하 전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하며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 핵심 지표로 향후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두 번째 영국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영국 왕실의 이례적 초청 속에 양국은 100억 달러 규모의 기술, 원전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관세 협상과 경기 부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8년까지 영국 인공지능 인프라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기업과 함께 슈퍼컴퓨터를 구축해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맞물려 양국 협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어제장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밤에 금리 인하가 될지 정확한 수치가 나올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어떻게 찍히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FOMC 결과를 앞두고 좀 숨고르기, 차익 실현이 이뤄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07%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13%,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27%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지수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매 판매 관련해서도 견조한 흐름들이 이뤄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17%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9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32% 상승하면서 이제는 6천선 위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사상 최고가를 오늘도 경신했습니다. 역시 반도체 안에서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1.97%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64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의 정유시설 관련해서 계속 유가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죠. 유가 상승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상황은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술주가 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FOMC 회의 앞두고 좀 기술주, 대형주 위주로 좀 숨고르기 장세가 들어갔다라는 점이 포착이 됐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반독점 이슈가 있죠. 이러한 악재 여파로 연일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따져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코어 위부와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의 주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엔비디아 1.61% 하락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마이크론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죠. 오는 23일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HBM 수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마이크론이 0.6% 상승했습니다. 52주 신고가에 좀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니까요. 이 점까지도 계속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23%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의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이 청소년 전용의 챗 GPT 버전을 또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가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다 보니까 이 최대 투자자 관련돼서도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오라클은 1.49%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미국의 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오라클이 클라우드 계약은 유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라클 연일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밖에 보시면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앱의 제미나이 흥행과 함께 이 3조 달러 시가총액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주가가 강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이 메타 같은 경우에 상승했습니다. 1.87%. 메타는 오늘 밤에 연례 커넥트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스마트 글래스라는 하이퍼 노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존의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보다 한 단계 더 진화가 돼서 AR 기능과 또 손목 밴드 기반의 제어 기술이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제품들이 선보이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간밤에 테슬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요즘 테슬라의 주가 무섭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2.8% 상승했습니다. 일단 머스크 자사주 매입 효과가 연일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5일 동안 지금 21%나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밖에 이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죠. 월트 디즈니가 웹툰 엔터 지분 2%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전해지면서 웹툰 엔터가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70% 어제는 폭등했고요. 오늘은 39% 상승으로 마감했으니까요. 이 안에서도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관련된 소부장단,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서 오늘의 주가 추이 또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어봤고요. 오늘 밤에는 FOMC 회의에 대한 이 금리 인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찍히게 될지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국내 증시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다르게 코스피 코스닥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죠. 특히 코스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3,449포인트 선, 이제 3,450선을 지금 바로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1.24% 상승을 했는데요.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보시면 이렇게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이 반도체 투톱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사들이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6조 원 어치를 지금 순매수했다라는 점에서 더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1조 7천억 원이 넘게 지금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말까지도 이러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또 큰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가 3.7%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도 5% 어제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반도체 주가가 여전히 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점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불거졌었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장악을 위해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방산주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었는데요.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10위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7% 넘는 폭등을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뉴스케일이 SMR 관련해서 건설 사업의 핵심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도 어제 좀 모멘텀이 같이 반영이 된 모습이었으니까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0.1% 좀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851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급도 이어서 체크해 볼까요? 네, 코스닥의 분위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스피 안쪽으로의 수급이 더 쏠리고 있다라는 점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일단 1위부터 5위에서 이 반도체, 바이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있는 모습인데요. 알테오젠 0.3% 상승했고요. 펩트론과 파마 리서치는 조금은 상반된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상반이 됐는데요. 그래도 2차 전지 안에서의 모멘텀 요즘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황이고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보시면 삼천당 제약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4% 불기둥을 뽑아줬는데요.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약주 관련해서도 오늘 시세가 과연 나오게 될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이 좀 연일 그래도 기대감으로 올랐던 만큼 어제는 좀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이 점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제 시장 분위기 안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슈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 아직까지 좀 크게 힘을 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회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 당뇨병 학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15일부터 1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지금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격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니라 제2의 당뇨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요즘 개발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가 이 당뇨 치료와 동시에 효과를 내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포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글로벌 시장을 좀 양분하고 있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또 차세대 파이프라인 성과를 발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빅파마들이 참석했고요. K바이오 안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핵심 포인트로는 여러 가지의 근육과 또 혈당 안정성이 얼마나 제품에 찍히고 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학회 개막 전부터 계속해서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도 일라이릴리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있죠. 이 안에서도 지금 발표되는 내용을 보니까요. 경구용 오포글리프론 임상입니다. 이제 3상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 결과가까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마운자로가 가장 크게도 주목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마운자로가 계속해서 좀 잘 팔리고 있다. 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이 학회 안에서는 경구용 신약 오포글리프론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평균 이 체중 감소량은 12.4%로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주사제가 아니라요. 경구 제형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먹는 약이다라는 점에서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관련된 게임 체인저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마운자르 돌풍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라이릴리에서도 지금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에 출시를 했죠. 불과 12일 만에 18,500건 이상 처방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출시 첫날만 하더라도 1,400건 넘게 처방이 되면서 매일 수백 개, 수천 건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이 위고비의 한 달 처방 건수 단숨에 뛰어넘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체중의 감량 효과가 더 크다는 임상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부작용에 관련해서 그리고 건강보험이 비급여 부담
부담이다라는 이런 과제도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지금 학회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바로 오포글리포론입니다. 차세대 경구용 시장 진출을 좀 준비하고 있는 동시에 마운자로까지 판매 신기록을 세우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만 치료제 안에서 주도권으로 계속해서 굳혀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라이릴리도 살펴봤으니 이제는 노보노디스크도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비만 치료제의 양대 산맥입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차세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위고비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비만 치료제 붐을 일으킨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학회에서는 복합제 카그리세마와 알밀린 기반의 신약인 아미크레틴을 임상 현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카그리세마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성분의 이런 복합제로 알고 있는데요. 임상에서는 22.7%의 체중 감소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목표치보다는 조금은 못 미쳤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안정성 부분에서는 확실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점의 임상 결과까지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미크레딘 계속해서 좀 임상에 대한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출시 전략을 또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이 이 경구용 GLP-1의 계열인데요. 리벨서스라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개선 적응증을 또 추가적으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카그리세마, 아미크레틴 그리고 리벨서스까지 여러 가지의 약제들이 좀 이렇게 공개가 됐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리벨서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최초로 경구 약제 승인을 받게 되고요. 지금 FDA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심사가 승인될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경구 비만 치료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노보노디스크를 이끄는 핵심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국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미약품입니다. 어제 장에서 7%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기존의 비만 치료제는 식욕 감소라든지 불가피한 근 손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약품에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세계 최초로 지방의 선택적인 감량 그리고 근육의 증가까지 이렇게 양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몸에서 먹게 되면 사실 근손실까지 있는데요. 한미약품에서는 근손실이 이제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신개념의 비만 치료제를 내면서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서 체중 감량에다가 근육을 증가하는 동시를 더 실현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평균의 15%에서 20%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감량된 체중의 최대 40%라고 하니까요. 함께 이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증권가들 지금 목표 주가를 연일 또 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44만 원으로 선정했고요. 현대차 증권에서도 항암제까지 지금 파이프라인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체크해 볼까요? 네, 비만 치료제 중에 정말 이제는 게임 체인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사가 아니라 이제는 먹는 약까지 나오면서 주사가 무서운 투자자, 소비자분들은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비만 치료 또 당뇨병까지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더 큰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체중 감소와 또 부작용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임상 결과가 나왔고요. 대용제약에서도 식욕 억제뿐만이 아니라 지방 연소에 대한 이중 작용제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D&D 파마텍도 지금 계속해서 임상이 진행 중인데요. 플랫폼 오랄 링크를 통해서 계속 이 비만 치료제 또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계속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붙이는 치료제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패치제입니다. 먹는 것도 싫다 하면 이제 붙여서 비만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대웅제약에서는 이 생체
미세 이용률을 80%로 더 높여서 경구 대비해서 160배나 더 높다라는 기술들을 좀 내놨습니다. 이 점도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깃든 상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대원 제약 라파스에서도 위고비 패치를 또 개발했습니다. 일상을 완료했다라는 점이고요. 또 동아 ST도 같이 또 모멘텀 받아가고 있죠. 이 마이크로 리들입니다. 이 마이크로 리들 패치를 붙이게 되면 또 미세한 주사 같은 또 미세한 뾰족한 게 이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패치로 인해서 비만 치료 또 당뇨병 치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비만 치료제 열풍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지니너스가 18%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전체 분석뿐만이 아니라 의료 AI에 대한 모멘텀이 함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일동제약도 어제 13%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이 점 그리고 D&D 파마텍 펩트롱에서도 계속 이 플랫폼 관련돼서도 주가 추이가 굉장히 상방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안에서 먹는 비만 치료제, 주사용 패치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기업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옥석 고르기가 굉장히 잘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네, 화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서는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루미르가 상한가 가까운 인접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삼화전기와 우진 그리고 기가비스까지 14%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까지 13.37%의 상승률 나타내줬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처셀이 11% 넘는 급락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제닉스 로보틱스와 TXR 로보틱스 모두 7% 넘는 하락률 나타내줬고요. 이어서 후성과 나우로보틱스 각각 6.09%, 5.14%의 내림세 나타내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5% 넘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방산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같이 겹쳐졌습니다. 중동 정세와 맞물린 이번 급등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전체적인 이 방산주의 강세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10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직접적인 배경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시티 지상 공세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공세에 나섰고, 이는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뒤 몇 시간 만에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은 작전 자체를 지지하긴 하지만 조속히 종료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에 이스라엘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습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면서 전쟁 관련 소식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릴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서는 중동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임무 완수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에게 매수세가 집중이 됐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 현대로템, 풍산 등 주요 방산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면 국방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자극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레드백 보병 정투 장갑차 등 국내 대표 무기 체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 리야드에 중동과 북아프리아 법인을 개소하면서 해외 영업망을 넓히고 있는 만큼 이번 중동발 긴장이 실적 모멘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일단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는 점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안에서 좀 내부적인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요즘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해당 부분에서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이 무디스와 S&P의 신용 등급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방산업체들은 대부분 글로벌 신평사의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신용 등급을 확보하면 수천억 원 단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그만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 획득을 통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 같은 방식으로 해외 자금줄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대규모 해외 투자와 생산 능력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호주에 자주포와 장갑차 공장을 세우기도 했고, 동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이 중동발 긴장 고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이 동시에 부각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무래도 지금 대규모 해외 투자뿐만이 아니라 생산 능력까지 좀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방산주들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었는데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 추이도 이렇게 상승으로 베팅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원자력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SMR 관련된 프로젝트의 핵심 공급사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부각이 됐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컨퍼런스에서 이 글로벌 SMR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NECX 패널 토론의 핵심은 테네시강 유형 공역의 전력 회사인 TVA가 추진하는 6기가와트, 약 400억 달러 규모의 뉴스케일 SMR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TVA 측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 방문해서 제작 역량을 확인한 뒤 파트너십에 확신을 갖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케일 역시 SMR 건설의 핵심은 공급망이라며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 방문해서 기술력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스케일 SMR의 첫 12기 모듈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제작 중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원전 밸류체인 안에서 두산의 위상이 재확인된 겁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차세대 원전에서 지금 두산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AI,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해서 수요 확대뿐만이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까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의 전망들이 좀 궁금합니다. 증권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핵심은 전력 수요 폭증과 그리고 원자력 확대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적인 기회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TVA는 패널 토론에서 AI와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산업이 전력 소비를 결국 급증시키게 될 것인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재생뿐만 아니라 원자력 확대가 필수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는 설계 승인을 받은 뉴스케일 SMR은 현재 상업화 준비가 가장 앞선 모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본체, 증기 발생기 등 핵심 기자재를 공급한다는 점은 곧 글로벌 SMR 밸류체인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9년까지 60기 SMR 수주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번 TVA 사업을 글로벌 넘버원 SMR 파운드리 도약의 교두부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글로벌 원전 공급망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질적인 존재감을 확보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좀 정책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들이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AI 차세대 산업에 대한 이 수요 확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이 원전주 안에서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프터마켓에서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조지아주 합작 공장 현장에서 불거진 아무래도 이 대규모 구금 사태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좀 회사에서 내놓고 있는 대응책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핵심은 이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이 LG엔솔의 투자 심리에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300명 안팎의 한국인 전문 인력이 빠지면서 공정률이 98%까지 올라있던 건설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LG엔솔은 즉시 에스타 인력은 귀국, 그리고 B1 비자 인력은 숙소 대기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현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현지 인력이 장비를 설치하고 한국 본사와 협력사가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지침을 주는 원격 지휘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이 원격 셋업은 애초에 비자 리스크 지연을 대비하기 위해서 검토했던 방식인데 이번 구금 사태를 계기로 본격 실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정 관리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이 현대차와 LG엔솔 합작법인은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내년 상반기 준공, 하반기 양산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미국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준공 가속에 방점을 찍은 상태입니다. LG엔솔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운 것은 핵심 파트너인 현대차의 현지 전기차 생산 계획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합작 라인의 제때 가동이 더욱더 중요해진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좀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장 속도를 어떻게 좀 회복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건지 이 점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LG엔솔은 좀 전에 말씀드린 원격 셋업과 이 비자 정비라는 투 트랙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격 셋업의 안정화로는 한국에서 지휘를 하고 미국에서 설치 구성을 갖추면서 현장 난도가 높은 공정은 지침의 세분화로 보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비자 가이드라인의 명확화와 인력 재투입입니다. 구금 사태 이후 LG엔솔은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는 대로 즉시 인력을 재투입해서 속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이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했고 우리 정부도 한미 비자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공식 발족 그리고 B1 체류 자격의 광범위한 해석을 우선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LG엔솔은 가이드라인이 정리되는 즉시 인력을 복귀한 이후 현장 셋업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차 측은 2에서 3개월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LG엔솔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내년 양산 목표에 맞춰서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원격 셋업에 본격화됐습니다. 지금 비자 해석 명확화뿐만이 아니라 인력에 대해서 재투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순대로 계획들이 이어지게 될지 이 점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이 현대차 공급 일정까지도 고려해서 내년에 양상 목표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도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넥스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 들려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SK온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당의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나란하게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또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들이 오고 갔을까요? 네, 최근 증권가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12% 높인 9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같은 대형 고객을 파운드리에서 확보했고 일시 디램 수율도 안정됐습니다. 이 덕분에 올 하반기에는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반영이 된 건데요. KB증권도 내년 디램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가장 큰 수혜주로 삼성전자를 꼽았습니다. 지금 삼성은 범용 디램과 차세대 HBM4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췄고 또 엔비디아의 GDDR7을 독점 공급하는 지위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이런 기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79,400원에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결국 시장의 관심은 이제 삼성이 AI 반도체 시대에서 얼마나 빨리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8만 전자가 바로 코앞에 다가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성장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또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GDDR7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삼성의 입지가 조금 더 굳혀지게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AI 가속기 B40 모델에 들어가는 GDDR7은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GDDR7은 기존 DDR5보다 성능과 전력 효율이 30% 이상 개선된 차세대 그래픽 디램인데요. 특히나 B40은 이 중국 수출 규제를 고려해서 만든 경량화 모델인데 이제 여기에 삼성 GDDR7이 들어가면서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모를 보시면 B40 출하량이 연간 100만 대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모델에만 삼성의
삼성의 이러한 GDDR7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삼성의 메모리 매출이 최대 9천억 원, 또 영업이익은 최대 2,7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일 겁니다. 그동안은 발열 문제로 인해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지연됐었던 삼성인데 이번에 GDDR7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협력 관계를 복원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신뢰가 HBM4 공급 협상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일단 하나의 문제는 좀 해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GDDR7 이 단독 공급을 통해서 이 엔비디아와의 신뢰도를 회복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의 우려사항이 있죠. 바로 HBM4입니다. 이 누가 먼저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갈지가 또 다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은 어떻게 전략들을 세우고 있을까요? 네, 일단 HBM4는 내년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이달 말 엔비디아의 최종 샘플, 즉 커스터머 샘플을 보낼 예정인데 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의 강점은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HBM4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는 4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또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코어는 최신 일시 디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HBM4 속도를 초당 10에서 11GBps까지 높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삼성이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는 GDDR7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또 HBM4로 제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시대에서 이제 메모리 왕자 탈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GDDR7과 또 HBM4라는 두 가지 축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8만 전자에 터치할 수 있을지 또 돌파해 줄 수 있을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SK온이 차세대 배터리 판도를 바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계획을 1년이나 앞당겼습니다. 대전에 전용 파일럿 플랜트를 세우고 본격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 행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준공은 SK온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속도를 확실히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열었던 대전 유성구 파일럿 플랜트는 약 1,400평 정도의 규모인데요. 여기서는 고객사에 납품할 시제품을 만들고 품질과 성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SK온은 이곳에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합니다. 바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와 그리고 이제는 리튬 메탈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건데 특히나 리튬 메탈 배터리의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가 있고요. 주행 거리도 늘어난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는 2030년 상용화였지만 이번 파일럿 플랜트를 통해서 2029년으로 1년 정도 앞당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전기차 주행 거리가 길어지게 되고 안정성까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깃들고 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걸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꿈의 배터리. 사실 전고체 배터리는 어느 기업도 아직까지는 좀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SK온이 새 플랜트에 적용한 WIP 공정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기술일까요? 네, WIP는 우리말로 했을 때 온간 등압 프레스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극을 눌러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보통은 그냥 차갑게 누르는데 이 방식은 따뜻한 온도에서 고르게 압력을 가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극 안이 더 촘촘해지고 전기가 흐를 때 저항이 줄어듭니다. 저항이 줄면 발열이 덜하고요. 배터리 수명은 길어지게 됩니다. 다만 기존 방식은 속도가 느리고 자동화가 어려운 게 문제였는데 SK온은 이러한 약점들을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더 오래 쓰고 더 안전한 전고체 배터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만큼 좀 중요한 게 아무래도 시장 대응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IRA 새 공제가 이달 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업계에서도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SK온 북미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SK온은 시장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 생산 확대부터 살펴보시면요. 포드와 함께 세운 합작사 블루오벌 SK가 최근 켄터키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했고요.
여기에다가 조지아 단독 공장까지 더해지면서 북미 생산 거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 다변화 전략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지아 공장의 일부 라인을 ESS용 배터리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비해서 ESS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라는 전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재무 안정화인데요. 오는 11월에는 SK 엠무브와 합병 법인을 출범해서 1조 7천억 원 정도의 자본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은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필수인데 이번 합병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에 SK온은 기술과 생산, 재무 이렇게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SK온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선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SK온이 어떠한 성과를 내게 될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른바 금리 역설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고신용자는 낮은 금리를 부담하는 구조가 문제다라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잇따라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의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네, 일단 이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비싼 이자를 낸다면서 현 구조를 비판했는데요. 특히나 고신용자 금리를 아주 조금만 더 올려도 그 돈으로 저신용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여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회의에서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게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잇따라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정치권과 금융권 모두가 이 사안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좀 반대로 시장 원리를 흔든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좀 꼽히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인데요. 대출 금리는 원래 신용 위험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신용자는 낮은 금리, 저신용자는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건데 이걸 거꾸로 뒤집는다면 신용사회 근간이 흔들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서 신용을 쌓은 사람은 오히려 금리를 더 내고 연체 위험이 큰 사람은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굳이 신용을 지킬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20%인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2021년에도 비슷한 조치를 했더니 이 제도권 대출은 줄고 오히려 불법 사금융 규모가 7조 원에서 10조 원대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서민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조적인 한계 플러스 또 부작용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좀 내놓고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자율 제한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추거나 혹은 은행의 가산금리를 공개하자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제도권 대출이 줄고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대안으로는 은행 공동기금입니다. 여러 은행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저신용자 금리를 낮춰주자는 건데 결국에는 은행 부담이 더 커지고 그 비용이 다시 일반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입니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면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데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속도가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원 정책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느냐인데 실제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 중 3명 중 1명은 다시 연체에 빠졌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제도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해이가 현실로 나타난 그런 결과인데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금리를 억지로 낮추는 단기 처방보다는 결국에 상환 능력을 키우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신용자를 돕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금융에 대해서 기본 원칙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월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